80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고 기자들에게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2시간 만에 이 합의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즉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만에 국회 정상화 합의는 휴지 조각이 돼버렸는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새로운 협상이 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가면 새로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의 길, 패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했습니다.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타협과 절충을 외면하고 의회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합의 정신을 부정하는 어떤 정략과 술수에도 타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이미 시작된 법적 정상화의 길을 넘어 국회 정상화의 길을 더 탄탄하게 진척시키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도 이 상황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입을 여셔서 합의대로 정상화의 길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세모표 대답도 없고 구갈못, 즉 국회를 알지 못해서 대답하는 일도 용서받으실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격앙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재협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과 재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상 꾸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인영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합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는 민주당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또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당내에서 이제 리더십 문제 삼는 의원들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당에 다양한 의견이 있겠죠. 네. 재신임 문제까지 얘기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 박문신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문신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정확하게 어떤 얘기들이 나와서 합의 결과를 추인하지 않은 겁니까? 일단은 어제 합의된 거의 내용이라는 게 크게 세 축 아닙니까?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 예. 그리고 경제 토론회와 관련된 부분, 이 세 가지인데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역시 그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법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그 몸싸움까지 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선거법 문제와 관련해서 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문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된다가 아니라 합의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못 박아야 되는데 왜 그거를 못 받아왔냐 이 항의가 뭐랄까요 추인을 거부한 핵심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선거법 패스트트랙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합의문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합의 처리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 박지 않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그것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를 뒤집은 가장 직접적인 이유다. 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 말고도 한 두 가지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 그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는 지금 사법개혁 특위하고 정치개혁 특위의 기간에 대한 연장에 대한 문제도 지금 매듭을 못 줬지 않았느냐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실은 나오진 않았지만 많은 의원들이 지금 고발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의원과 당직자들 120명이라는 네. 얘기까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내심으로는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대한민국의
의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합의를 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오히려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합의의 덫에 빠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예. 지금도 재협상 꿈도 꾸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2014년도 8월 달에 세월호 특별법 가지고 당시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실은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5일 만에 원내대표직을 내놨었는데 예. 그때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이완구 원내대표가 재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재협상 문제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게 정상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 여야가 조금씩 양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과연 그러면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어떠한 조율이 있었느냐. 그런 거 없이 이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양쪽 모두에다가 지금 리더십에 큰 타격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해보기로 하고요. 최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한국당이 2시간 만에 합의를 뒤집은 거예요? 합의 처리한다라는 말하고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이 말 가지고 서로 굉장히 실갱이를 오래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또 이제 합의 처리한다라고 왜 안 했느냐라고 이제 그 추인을 안 한 건데 이 부분은 좀 설득력이 약한 것 같고 전 좀 다른 관점에서 지금 대한애국당 뭐 신공화당에서 다시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 공화당으로 이제 탈당하려는 이른바 친박 의원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 내부 분열을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그래서 당에 어쨌든 단속을 좀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합의 처리한다 이건 벌써 이미 지난 버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빌미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내부 단속을 하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총선 전략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강경투쟁을 통해서 많이 적어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국회 그냥 넘어가고 원래 이제 6월 임시국회가 어제 합의된 건 7월 19일까지였거든요. 지난 17일 날 이제 소집 요구한 다음에 4월 있다가 6월 20일부터 열리는 거였으니까 그다음에 7월 8월 지나간 다음에 정기국회로 들어가려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어제 저는 정상화 합의했다고 보면서 정상화 합의가 잘 안 될 텐데 한국당의 여러 가지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또 합의가 불발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당의 내부 사정도 굉장히 한 몫을 톡톡히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원내대표가 협상에 정권을 갖고 협상에 임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섣불리 발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김영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협상의 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과정과 정당의 민주화, 국회의 민주화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차곡차곡 하나하나 어떤 절차와 과정이 강화되면서 그냥 과거 같았으면 옛날 같은 원내 총무죠. 그죠? 원내 총무 시절만 하더라도 그때는 전권을 가지고 행사해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해가지고 통보해주면 끝나는 건데 좀 더 민주적으로 하자, 좀 더 절차를 강화하자 하면서 합의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추인을 받아야 그것이 의결이 되고 수용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다가 이제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 과정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그 당내에서의 구심점 이런 것들은 옛날보다 뭐 삼김 시대하고 비교하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악화돼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의원들 개개인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이런 것들이 저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얘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리는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어제도 합의문 발표할 때 얘기를 했으면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과 합의를 한 다음에 발표는 좀 이따 합시다. 발표는 좀 이따 하고 의원총회 갔다 오겠습니다. 의원총회 가서 내가 이거 갖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으면 갔다 와서 발표하는 거고 안 되면 다시 또 협상을 합시다. 내가 안 되면은 또 다른 그 수정 협상 내용을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 맞습니다. 이거죠. 그거는 절차상에 있어서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숙했던 걸 보였던 거죠. 일단 합의를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만약에 재협상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어디서 거부가 나오냐면 민주당 의총에서 저는 거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척에 갔다가 다시 왔을 정도면은 말이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들어왔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선별적 참여를 했다는 얘기는 정상화를 한다는 거에 대한 똑같은 말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상임위는 참여하면서 희정연설 참여 안 하고 다른 거 선별적으로 한다는 거는 국민들을 이해한다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히려 지금 국회가 열려서 각종 국정조사를 하는 게 훨씬 야당으로부터는 유리한 거란 말. 이런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거는 이 정도 합의를 하면은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패착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속에 좀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너무 안이하게 이 부분을 봤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더 나아가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이 강경파가 주도를 하면서 끌고 가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큰 교훈을 얻은 거라고 좀 보는데요. 더 상황이 어렵게 지금 꼬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은 하나 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 정도까지 갔으면은 저는 황교안 대표가 실은 이 상황 속에서 리더십 역할을 분명히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나름대로 나경원 원내대표에 힘을 실어주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훨씬 더 향후에 투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었는데 그게 그냥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지금 상처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초래됐다고 저는 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협상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의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인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합의문 발표할 때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자유한국당의 안을 포함해서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임해서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는 적대의 정치였다면 이제 공존의 정치의 시작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동안 강행의 정치였다면 합의의 정치의 시작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유감 표명과 합의 처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이인영 대표께 그런 결단에 감사드리고 예,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감사드리고 저러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국회가 정상화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물론 저 말 다음에 우리는 의원총회에 가서 추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총회 갔다 오겠습니다는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 이러면 원내대표가 정권을 갖고 협상에 나서서 합의까지 했는데 의총회에서 추인받지 못했다. 자신의 거취까지 걸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까 박영선 전 새정치민주연합인가요? 그 당시에 그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네, 했었는데 5일 5일 만에 원내대표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지금 이게 81일인데 어떻게 합의된 겁니까 저게 그야말로. 근데 저 부분이 결국은 추인을 못 받았어요. 아까 이제 말씀처럼 미리 그런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했었어야 돼요. 이건 내가 갖고 가서 다시 와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의원총회에서 아마 추인되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워낙 80일이라는 기간이 길고 또 국민적 비판이 예. 거세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기 뭔가를 걸을 필요가 있어요. 이쯤 되면은. 근데 계속 좀 안이하게 보이는데 재협상하겠다.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재협상 응하겠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로서는. 그러니까 저는 뭐 꼭 박영선 원내대표, 과거 원내대표 사례가 아니더라도 나 원내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결기를 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리더십이 있는 것이지 재협상 임한다 하더라도 만약 합의된다 해서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이 당신 또 의원총회 가서 이 추인 못 받을 거 아니냐 이런 또 그 얘기를 하면은 대단히 협상력이 좁혀지는 거거든요. 이럴 땐 정치인으로서 뭔가 좀 결기를 보이고 뭔가 승부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 어쨌든 간에 선거법과 관련한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한다가 아니라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대거 검찰에 고소고발 당한 이거 그래서 고소고발 취하 문제가 왜 합의에 담기지 않았느냐 이면적으로는 이것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한 이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분위기 진행되는 모습 비공개로 하긴 했습니다만 기자들이 취재한 결과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뭐 나경원 원내대표 보고 그만두라고 했다든가 이런 정도로 갖고 합의했다고 갖고 온 원내대표는 물러나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누가 원내대표 하겠습니까? 제가 책임지고 물러날까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 분위기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무효화한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거의 모든 의원들이 발언 때 나서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단 한 명도 다만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 중에 합의 잘 됐습니다고 얘기하는 의원이 없다 이거죠? 일단은 예. 없었던 걸로 이게 비공개였기 때문에 대략 20명의 의원들이 발언 때에 나섰는데 한 얘기들이 이건 무효화하는 게 정답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만 이것은 그 당의 분열을 우려한 그런 거겠죠. 그 후폭풍이 있을 것
우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문제하고는 좀 선을 그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들의 얘기고요. 이게 정식으로 예를 들어서 표결에 붙여져 가지고 몇 대 몇 이렇게 해가지고 찬성 얼마, 반대 얼마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읽기가 쉬웠을 텐데 이거 이제 표결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5명에서 20명의 의원들이 전부 발언대에 나서서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발언을 하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투표라든가 이런 절차 대신에 그러면 이 합의안을 무효한다고 받아들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의원들이 네 하고 답변하면서 상황이 종료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밀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제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좀 이해하기가 쉽다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했다가 본인들이 이 합의를 뒤집은 결과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 책임을,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다른 정당들은 이제 재협상 없고 어제 합의한 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그대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했던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들어봐야겠습니다. 강경파의 목소리가 지배한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는 하나도 얻어내지 못한 합의문이라면서 정상적인 국회와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한 달이 넘는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합의 문안이 거부당한 이상 여기서 새롭게 협상할 내용이 더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중재할 내용이 사라진 이상 바른미래당의 중재자 역할도 여기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파행의 책임은 명확하게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래저래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네. 황교안 대표, 최근에 저희도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해야 한다는 취재 이야기했다가 후폭풍 맞았고 또 아들 얘기했다가 또 강한 후폭풍 맞았고 대표는 이렇게 자꾸 구설수에 오르고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합의문 갖고 왔다가 퇴짜 맞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리더십이 대표와 원내대표가 다 그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고 의심받는 상황이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고 좀 보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황교안 대표를 지금 보좌하고 있는 쪽에서의 전면적 개편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공감적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는 거는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이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냐는 부분인데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현재 있는 그 보좌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이번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전폭적으로는 변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실은 정상적 같았으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실은 합의문 만들기 이전에 황교안 대표랑 교감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하면 아예 합의문 하는 그 미팅 장소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서로 안 지켰다는 부분 속에서 오는 이 리더십에 있어서의 공백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따로따로, 그러니까 원내 따로 원외 따로가 아니라 원팀을 그렇게 강조 많이 했잖아요. 이 부분 속에서 원내 병행층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원내 투쟁 부분들은 한다 하더라도 빨리 이것은 출구 전략을 통해서 다시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결국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이제 원내대표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걸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원내 병행 투쟁을 갑시다라고 하는 이 물꼬를 틀 수 있는 그것을 황교안 대표가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처리해주지 않으면 둘 다 이 리더십에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은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상황에서도 시간이 흐르면 또 재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또 협상해야죠. 언제까지 또 이렇게 가겠습니까? 또 정 안 되면 6월 임시국회는 이대로 가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국회 가서 다시 만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유일한 방법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 뭐 이런 결단을 내리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는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 물론 보좌진 책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인식이 너무 좀 우리 일반 시민들과 좀 동떨어져 있는 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 관련 발언도 그렇고, 그 청년들에게 대학교 강의 가서 특강 가서 대학생들 위로한다고 한 얘기가 좀 그런 이제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냐의 문제입니다. 이건 옆에서 보좌진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기자들이나 언론이 수시로 많이 물어볼 텐데 지금 기껏 나온 얘기가 그 기자들하고 잘 만나지 않겠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정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는 당대표가 됐으니까 그동안은 뭐 이제 검사 생활하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총리하고 이런 동안에 잘 몰랐다 하더라도 당대표 된 지도 꽤 됐잖아요. 그리고 나름 뭐 장애투쟁 가지고 뭐 이른바 지지층 결집도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 우리 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본인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역사와 대면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다음에 국회 정상화 문제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죠. 나경원 원내대표도 나에게 위임해라 라고 이제 국회의원들, 한국당 의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나에게 위임하지 않으면 내가 원내대표로서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기를 보여야 돼요.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국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한국당에 우리 민주당과 우리가 뭐 불리한 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총선 전략도 있고 뭐 국회의원제 고소 취하 문제도 있지만 이건 국민들 뜻에 위배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정면으로 의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죠. 그게 리더십 아닙니까? 예. 그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너무 오락가락하지 말고 자신의 철학에 입각해서 설득하면요 한국당이 의외로 의원들이 전 따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리더십에 있어가지고 보다 좀 다른 관점에서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많은 분들은 자유한국당의 지금 리더십의 위기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말이죠. 국회 정상화 협상 6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어려운 건 아닌지, 민주당은 어제 합의대로 우리가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끌고 가겠다고 말은 하는데 추경 예산안 같은 경우는 그 예결특위위원장도 자유한국당 몫이고 사실상 어려운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 6월 임시국회 7월까지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추가 경정 예산안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합의 안에서는 일단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추인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금 아직 구성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구성이 안 돼 있는 걸 구성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몫이 자유한국당 몫입니다. 그리고 하기 때문에 추경 자체는 쉽지 않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서로 이제 재협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또 재협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측면도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그거죠. 우리는 국회 일지는 여전히 보이콧하지만 상임위원회는 선별적으로 간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요 와중에서 어떠한 틈새가 좀 만들어질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력의 몫이라고 봐야겠죠. 예.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회에 선별 복귀한다. 나름대로 스스로가 어쩔 수 없이 일부 상임위원회는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선택을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도 비판을 하고 여기가 무슨 단과학원이냐, 그렇죠. 뷔페 식당이냐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재협상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재협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완전한 정상화는 지금으로서도 언제쯤 될 것이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참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이 국회 상황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리더십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는데 그동안 황교안 대표 구설수에 여러 차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자꾸 구설수에 오르니까 나름대로 대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이야기한 건데 이 대책이 정말로 마땅한 대책인지 시청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직접 만나면 너무 쉽게 만나니까 너무 여러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너무 쉽게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100% 그냥 아무 데서나 우리들은 여러분 서 계시면은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맞느냐에 대한 내부적인 뭐 회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소통을 자주 한다는 것, 또 여러분들의 취재 편의를 위해서는 좋지만 그
대표가 모든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여당은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마 횟수는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민경욱 대변인 저 이야기는 뭡니까, 박문신 의원? 백브리핑, 황교안 대표가 기자들 만나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경우를 앞으로는 줄여나가겠다 이겁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사실 제일 마지막에 여당은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이제 또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덧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말에 대한 구설수도 없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못 열어놓다 보니까는 자꾸 구설수에 오르는 빈도와 확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결국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좀 막 부르르 떨기도 하고 그렇죠. 질문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기자들이 주목하고 국민들이 주목하는 것도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야권에 거의 대권 주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독주 상태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더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적 책무랄까 공인으로서의 비중이 더 커진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치인 황교안으로서 대선 주자 황교안으로서 어떻게 더 본질적이고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까 더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더 본질적인 문제 해법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민경욱 대변인 이야기 보면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발언들이 기자들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강연하고 부산 지역 중소상공인들 만난 자리에서 숙명여대 학생들 만난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민경욱 대변인이 이게 언론 출신인데 왜 이 상황을 이렇게 파악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박문신 의원은 아주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돌려서 얘기했는데 제가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전혀 이 상황을 파악 못하는 것 같아요. 대변인으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왜 그런 비판을 받냐면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통한 능력도 떨어지는 거고. 제가 자꾸 비판하니까 저도 민망하긴 한데 도대체 지금 학생들이 왜 어려운가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학교에서 그런 발언이 안 나왔을 겁니다. 모르는 몰라도.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황 대표가 했던 말도 입에 올리기도 민망해요. 그게 무슨 성적이 나쁜 걸 올렸다 몰라도 그렇지 않지 않냐라는 말을 가지고 또 해명을 하고 말이죠. 거짓말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기자들 질문에 대답한 건데. 근데 지금 민경욱 대표님 얘기가 기자들하고 너무 이제 접촉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 할 수가 있어요. 난 우리 민경욱 대표님 저도 개인적으로 압니다만 참 실망스러워요. 지금 이건 기자들하고 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로 그동안 상황이 잘 파악이 못 됐던 것 같다. 죄송하다고 얘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앞으로 그런 일 없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저걸 지금 무슨 기자들하고 잘 소통하는 기회가 우리 너무 많아서 그렇다. 민주당 대표는 너무 소통을 안 하니까 별로 만나는 접촉 기회가 없어서 별 문제가 안 생긴 거 아니냐. 이걸 누가 그 인식을 하겠어요.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지도부도 답답하고 또 지도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대변인도 너무 소통 능력이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어쨌든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또 높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저런 것을 다수파는지 모르겠는데요. 선거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라는 게 단순히 여론조사 나오는 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민심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좀 듭니다. 예, 황교안 대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하면은 1등을 달리고 있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황교안 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정치 신인인 황교안 전 총리를 대표로 선출한 건데 황교안 대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올 가을쯤 가서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전망에 동의하십니까? 일부에서는 뭐 이제 반기문 총장이 처음에 한 1, 2주 사이에 아주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아서 결국은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와 지금 오버랩이 되고 있지 않냐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요. 소통의 방식이 아니라 소통 내용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자꾸만 민경욱 대변인 소통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현실적인 해법을 좀 제시해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리더십 문제를 넘어서서 실은 뭐 현재 여당도 2011년에 김진표 원내대표 때 똑같은 일들이 좀 벌어졌어요. 가서 취임 받았다 못 받던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좀 이 정부가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거꾸로.
6.15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이해창 총재를 청와대에서 단독회동을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만 그때 2000년에 107일간 추경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107일입니다. 최장입니다. 그걸 결국 어떻게 풀었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해창 총재랑 단독회동을 해가지고 아주 깨끗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29, 30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에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랑 만나서 현재의 상황, 남북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풉시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전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 해서 이거를 풀어갈 수 있다면 저는 정치권이 이제 한 발짝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여당, 야당 내에서 이 문제를 풀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로 풀어야 할 거는 정치로 풀자. 그래서 정치력을 좀 발휘한다는 차원에서 기회도 좀 좋은 것 같아요. 6월 말에 오사카 G20 정상회담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방한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상당히 킥박하게 돌아가는 외교 문제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정상화의 물꼬를 좀 텄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 자유한국당의 리더십, 대표와 원내대표 어제 합의문 추인받지 못했는데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민주당은 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쓰게 될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는 분들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정치는, 국회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정상화돼야죠.